반갑습니다. 주제 중심으로 공부하는 물리학 주제 탐구입니다. 이번 영상은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던 사이클로이드의 특성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특별히 세종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께서 요청해 주신 등시 곡선의 특성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사이클로이드는 직선 위에 원을 미끄러지지 않도록 굴렸을 때 원 위의 한 점이 그리는 곡선을 의미합니다. 물리학의 대부 갈릴레오 역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던 곡선이죠. 사이클로이드라는 이름을 정한 사람은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갈릴레오가 그 후보 중 한 명입니다. 물론 갈릴레오 때는 미적분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기하학으로 사이클로이드를 어렵게 분석했었죠. 우리는 해석학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이용해서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클로이드의 하나의 사이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통 사이클로이드의 한 사이클을 아치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굴러가는 원을 generating circle, 생성원, 생성원의 중심이 지나가는 선을 베이스라인, 기준선이라 부르죠. 그리고 사이클로이드의 최고점을 vertex, 정점이라 부르고요. 지면에 닿아 있는 최저점을 컵, 첨점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벌텍스의 높이는 생성원의 지름이 될 거고 하나의 아치 내에서 컵 사이의 거리는 생성원의 원주의 길이가 되겠죠. 이제 이 곡선을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컵을 원점으로 하고 베이스라인 방향을 x축으로 하는 좌표계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원의 반지름을 스몰 r로 두면 벌텍스의 y좌표는 2r이 되고 다음 컵의 x좌표는 2πr이 되겠죠.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좌표를 쓸 때는 생성원이 회전한 각도를 매개변수 세타로 두고 계산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생성원의 중심은 베이스라인을 따라서 r세타만큼 이동하게 된 거고 매개변수 세타만큼 돌아간 지점의 x좌표는 r세타에서 r사인세타만큼 빠져야겠죠. 그리고 세타만큼 돌아간 지점의 y좌표는 1-코사인 세타의 r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아치 범위를 형성하는 매개변수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고요. 이 범위 내에서 사이클로이드의 좌표는 이렇게 기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식이 바로 매개변수 세타로 표현되는 가장 일반적인 사이클로이드 좌표의 표현식이 됩니다. 물론 두 식을 연립해서 곡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이제 사이클로이드를 표현하는 매개변수 방정식을 찾았기 때문에 사이클로이드의 몇 가지 수학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각 좌표를 전미분하면 사이클로이드의 곡선의 기울기가 코탄젠트 2분의 세타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임의의 세타 지점에서의 접선과 y축이 이루는 각도가 2분의 세타가 된다는 뜻이죠. 물론 기울기를 매개변수 세타로 표현해도 되겠지만 y좌표를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이용하면 기울기 함수의 결과를 y에 관한 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실제로 사이클로이드 좌표를 이렇게 잡으면 x좌표보다는 y좌표가 간단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학적 관계를 y에 관해서 표현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지금 잡은 XY 좌표를 반대로 잡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아직은 이게 대세인 것 같아서 이질감 없도록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볼텍스에서 기울기는 당연히 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컵에서의 기울기는 발산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지점에서의 기울기는 왼쪽에서는 1,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식이죠. 세타와 x는 다르기 때문에 x축에 대해서는 사실 코탄젠트 그래프는 아니지만 대략 코탄젠트 느낌의 기울기 함수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이클로이드 곡선 아래에 있는 미소 면적을 잡아서 곡선과 x축이 감싸고 있는 전체 면적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적분 범위는 매개변수 세타를 0에서 2파이까지 합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3파이r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생성원 넓이의 3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이클로이드의 미소 길이를 이용해서 곡선 전체의 길이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미소 길이 역시 매개변수 세타로 표현되기 때문에 0에서 2파이까지 적분하면 되고 그 결과는 8r이 됩니다. 즉 사이클로이드의 한 아치의 길이는 생성원 지름의 4배가 되는 거죠. 곡선의 미소 길이 ds가 계산되었으니까 해당 지점에서의 곡률 반경 라지 r을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곡률을 계산할 미소 중심각 dφ는 곡률을 계산하는 접선에서의 기울기의 미소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탄젠트 φ가 기울기가 되어서 매개변수 세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소 중심각 dφ는 d세타랑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곡률 반경 라지 r 역시 매개변수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결과가 꽤 흥미로운데요. 사이클로이드의 컵 부분에 가까워질수록 곡률 반경이 작아지면서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곡률의 입장에서는 발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볼텍스에서의 곡률 반경은 생성원 지름의 2배인 4R이 되죠. 곡률 반경에 대한 수학적 논의는 제 본강의 레벨 3 3단원 광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이클로이드의 재미있는 성질 중에 또 하나는 곡률 중심의 자치가 새로운 사이클로이드가 된다는 겁니다. 사이클로이드의 임의의 세타 지점에서의 법선은 x축과 이루는 각이 2분의 세타가 되기 때문에 이 지점으로부터 곡률 반경 4r 사인 2분의 세타만큼 떨어진 지점의 좌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좌표 표현 방식 역시 사이클로이드가 됩니다. 특별히 여기가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 세타가 0일 때 볼텍스 지점이 되는 사이클로이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이클로이드의 컵 부분에서 곡률 반경이 0으로 수렴한다는 게 좀 더 직관적으로 보이죠. 그러면 다른 좌표계에서도 기술해봐야겠죠. 사이클로이드를 기술하는 좌표계는 볼텍스 지점을 원점으로 이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매개변수 세타 역시 원점을 0으로 다시 잡을 수 있죠. 그러면 프라임 좌표계의 변환 관계를 이용해서 사이클로이드의 매개변수식을 프라임 좌표로 다시 써볼 수 있습니다. 프라임 좌표계에서 사이클로이드를 기술하면 x'의 부호만 바뀌고 y'은 원래 좌표계에서의 표현과 동일합니다. 바로 앞에서 얻었던 표현 방식이 사이클로이드의 볼텍스를 기준으로 하는 표현식이라는 걸 여기서 증명한 셈이죠. 물론 여기서도 y좌표는 사인 제곱 형태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아치를 표현하기 위한 세타 프라임의 범위도 바뀌어야겠죠. 프라임 좌표계에서 곡선의 미소 길이 ds를 표현하면 앞에서와는 다르게 코사인 2분의 세타 프라임이 됩니다. 따라서 볼텍스로부터 임의의 각도 라지 세타까지 적분하면 사이클로이드의 호의 길이를 라지 세타에 관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타 프라임이 라지 세타가 되는 y'의 값은 사인 2분의 라지 세타의 제곱꼴로 표현되기 때문에 변수 세타 프라임에 따라서 호의 길이 s와 y좌표 사이의 관계를 얻을 수 있죠. 이 결과는 간단하지만 사이클로이드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를 말해주는데요. 만약에 빨간색 곡선과 파란색 곡선의 길이가 똑같다면 볼텍스로부터 곡선 끝까지의 길이비는 대략 1대2가 될 겁니다. 그러면 곡선 끝좌표의 y값의 b는 그 b의 제곱인 1대4가 되는 거죠. 이제 사이클로이드가 물리학에 등장하는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쪽 방향으로 크기가 g인 중력장이 균일하게 형성된 공간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공간상에 임의의 두 점을 잡아서 두 점을 연결하는 적당한 트랙을 만들어 볼게요. 이제 이 트랙을 따라서 운동하는 하나의 입자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요. 이 입자가 두 점 사이를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어떤 모양의 트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바로 어떤 모양의 트랙이 걸린 시간을 최소화할 것이냐죠. 이 질문은 1696년에 요한 베르누이가 당시 과학자들에게 했던 질문인데요. 이것이 그 유명한 브라키스토크론, 우리말로 채속 강화 문제죠. 이 문제는 로피탈이나 라이프니츠 같이 당대 최고의 수학자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풀어서 이 곡선이 사이클로이드라는 해를 도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수학자 중 한 명인 뉴턴의 답이 없어서 요한 베르누이는 좀 더 도전적인 메시지를 뉴턴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나절 만에 문제를 푼 익명의 편지가 다음날 요한 베르누이에게 도착했는데요. 요한은 이 편지를 보자마자 발톱 자국만 봐도 사자인 줄 알겠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바로 아이작 뉴턴의 풀이였습니다. 뉴턴은 광학의 아버지라는 이름답게 최소 시간의 원리를 이용해서 빛의 경로를 찾았던 거죠. 당시의 수학으로 최단 시간인 12시간 만에 풀었다고 알려지죠. 뉴턴의 풀이 과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위쪽 점을 원점으로 하고 중력장 방향을 y축으로 하는 좌표계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위쪽 점에서 물체가 정지했다고 가정하면 물체 속력은 중력만 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y좌표에만 의존하게 되겠죠.
이걸 물체의 속도로 생각하지 말고 빛의 진행으로 생각한다면 아래쪽으로 갈수록 굴절률 스몰 n이 연속적으로 작아지는 물질 속에서 빛이 진행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굴절률은 y좌표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굴절의 경계면은 x축에 평행할 거고요. 빛의 입사각은 경계면의 법선인 y축과 이루는 각 phi가 될 겁니다. 그러면 굴절의 법칙에 따라서 모든 경계 지점에서 n sin phi가 상수가 되어야 되겠죠. 굴절의 법칙에 대한 논의는 제 본강의 레벨 1 3단원 파동과 빛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절률은 y의 제곱근에 비례하기 때문에 루트 y분의 sin phi가 상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뉴턴은 이 식을 만족하는 곡선이 사이클로이드라는 걸 바로 알아차리고 기하학적으로 유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 식을 좀 더 해석적으로 접근했던 베르누이의 방법으로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 파이의 탄젠트 값은 빛의 경로를 나타내는 초록색 곡선의 기울기를 의미하죠. 물론 지금 좌표계에서는 dx, dy가 됩니다. 이 값을 x.으로 둘게요. 그러면 sin phi 부분을 이렇게 곡선 좌표 x와 y의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값이 상수여야 하기 때문에 임의의 상수로 표현할 건데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루트 2r분의 1로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스몰 r은 미지의 상수인데요. 눈치를 약간 챘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r이 사이클로이드 생성원의 반지름이 될 겁니다. 이건 이 식을 X'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바로 보이는데요. 이 결과는 전형적인 사이클로이드 커브의 기울기를 표현하고 있죠. 끝까지 계산해본다면 y를 이렇게 세타로 치환해서 식에 대입하면 dx가 세타에 관해서 정리되는데요. 이 적분의 적분 상수를 정하기 위해서 y가 0에 있을 때 x가 0에 있다는 초기 조건을 적용하면 x도 세타에 관해서 완전히 표현할 수 있게 되죠. 더 이상 계산할 필요 없이 매개변수 세타에 관해서 그대로 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따라서 브라켓스토크론 최속 강화선은 사이클로이드가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죠. 베르누이의 방법은 변분 원리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중에 변분법의 기본 정리인 오일러 라그랑쥬 방정식이 나오고 나서는 수학적으로 훨씬 더 정교하고 깔끔한 풀이가 가능해졌죠. 일단 똑같은 좌표계에서 물체의 속력이 루트 2gy가 된다는 건 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물체가 미소 경로 ds만큼 움직일 때 걸리는 미소 운동 시간은 미소 경로 ds를 해당 지점에서의 속력으로 나눈 값이 될 겁니다. 이 식은 x.을 도입해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물체가 원점으로부터 깊이가 라지 y인 지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dy를 0부터 y까지 적분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변분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걸린 시간 라지 t를 최소로 하는 지점을 찾는다는 건 수학적으로 t의 변분이 0인 극점을 찾는다는 뜻이고, 이건 적분 내부함수 스몰 f에 대한 오일러 라그랑쥬 방정식의 해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변분 원리에 대한 수학적 논의는 제 본강의 레벨 4 1단원 역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식을 풀기만 하면 되는데요. 피적분 함수 f는 x.에만 의존하는 함수기 때문에 두 번째 항만 계산하면 되죠. 이건 다시 y에 관한 미분 내부에 있는 함수가 상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값을 루트 2r분의 1로 두면 앞에서와 완전히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변분법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다시 살펴보면 총 걸린 시간을 구하는 적분의 구간이 해석적 구간이기만 하면 어떤 구간을 잡더라도 똑같은 곡선을 얻게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즉 임의의 두 점이 정지하지 않은 두 점이라 하더라도 두 점 사이를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최소로 하는 경로는 반드시 사이클로이드의 일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시작 지점은 사이클로이드의 컵이 될 수는 없겠죠. 이 결과는 뉴턴이나 베르누이의 방법으로도 똑같이 얻을 수는 있겠지만 변분의 원리를 사용했을 때 가장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브라켓스토크론보다는 조금 덜 알려졌지만 먼저 해결된 기하 문제인 타우토크론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타우토크론은 1650년경에 크리스티안 하이언스가 등시진자, 즉 주기가 일정한 진자를 만들기 위해서 진자의 경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던 문제고, 1673년에 자신의 저서인 진자시계에서 이 경로가 사이클로이드가 되어야 함을 기하학적으로 증명했죠. 이 저서에 증명된 등시진자 설계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자의 최하점을 기준으로 좌표계를 잡을게요. 그리고 진자의 최하점으로부터 운동 궤적을 따라서 변화된 길이를 S로 정의하겠습니다. 이 공간은 균일한 중력장이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거기 때문에 진자의 위치에 관계없이 아래 방향으로 G만큼의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진자는 트랙을 따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가속도의 S방향 성분은 이렇게 되어야 하죠. 이 관계는 기하학적으로 어렵지 않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일반화 좌표에 대한 편미분 관계식은 제 본강의 레벨 3 1단원 역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진자가 곡선 좌표 S를 따라서 운동하기 때문에 S에 관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이렇게 되죠. 이 운동 방정식이 진폭에 관계없이 일정한 주기를 가지려면 조화 진동자 방정식 형태를 띠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Y의 S에 대한 미분이 S에 비례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Y좌표가 S의 제곱에 비례해야 한다는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은 다름 아닌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특징이었죠. 하위연습 때는 미적분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을 그대로 쓰진 않았겠지만 무한소 도형을 이용한 기하적 방법으로 거의 유사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제 현대적 버전으로 사이클로이드가 등시곡선임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공간은 크기 G만큼의 균일한 중력장이 형성되어 있고 물체는 궤적을 따라서 길이 S만큼 운동하는 상황입니다.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s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물체의 궤적을 구속시키는 구속력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유일하겠죠. 여기서는 원점의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체가 운동하는 궤적이 사이클로이드라면 물체의 높이 y는 사이클로이드의 홀을 따라서 이동한 거리 s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r은 사이클로이드 생성원의 반지름이었죠. 물체에 작용하는 다른 힘이 없다면 총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에 양변을 미분해서 이런 2차 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미분 방정식은 각 진동수의 제곱이 4R분의 G가 되는 단순 조화 진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폭에 관계없이 진동의 주기가 이 값으로 고정됩니다. 따라서 사이클로이드 궤적을 따라 운동하는 진자는 수학적으로 완벽한 등시 진자가 되는 거죠. 물론 사이클로이드의 주기는 변분 원리에서 계산했던 운동 시간을 직접 적분하는 것으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잡았던 XY축은 컵을 원점으로 하는 좌표계의 표현이기 때문에 Y를 0부터 2R까지 적분하는 건 사이클로이드의 왼쪽 커브를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4를 곱해야 전체 주기가 되겠죠. 이 좌표계에 X다 표현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Y를 사이클로이드 매개변수 세타를 그대로 치환하면 매개변수 세타에 대해 바로 비례하는 적분으로 바뀌어서 똑같은 주기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클로이드 궤적을 운동하는 등시진자와 원궤적을 운동하는 단진자의 주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원궤적의 반지름을 4R로 두면 작은 진동에서 근사적으로 등시진자와 같은 주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단진자는 최하점 근처를 벗어나는 진폭에 대해서는 이 주기보다 더 커지게 되죠. 실제 각진폭 phi0에 대한 단진자의 주기는 상당히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제 본강의 레벨 3 1단원 역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반지름이 4R인 원궤적을 운동하는 단진자의 주기가 평형점 근처에서 이 값을 가진다는 건 평형점 근처에서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곡률 반지름이 4R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진자의 각진폭이 커지게 되면 진자의 운동 궤적이 사이클로이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같은 주기를 유지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수학적인 등시 곡선은 사이클로이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등시 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자가 사이클로이드 궤적을 따르도록 만들어야 하는데요. 물체를 트랙 위에 진동하게 만들면 마찰력 때문에 오히려 실용적인 진자를 만들 수 없을 겁니다. 대신에 길이가 4R인 실로 단진자처럼 만든 다음에 사이클로이드의 컵 부분에서 사이클로이드 형태의 벽을 만들어주면 실의 윗부분이 벽에 걸리면서 벽과 접촉한 실의 마지막 지점을 새로운 중심으로 하는 원궤적을 따라서 운동하는 진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 원궤적은 기하학적으로 사이클로이드의 저번이 되고 그 반지름은 사이클로이드의 곡률 반경이 되기 때문에 진자가 그리는 곡선은 필연적으로 사이클로이드가 되겠죠. 진자를 이런 식으로 만든다면 어느 점에서 진동시켜도 똑같은 주기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이클로이드의 특성과 물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두 가지 사이클로이드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사이클로이드의 좌표는 보통 생성원의 반지름 r과 생성원의 회전각 세타로 표현했었죠. 좌표와 회전각의 원점을 사이클로이드의 컵의 위치로 두면 볼텍스의 위치와 회전각은 이렇게 되고요. 하나의 아치를 표현하는 좌표를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볼텍스를 원점으로 두고 좌표를 기술할 수도 있었죠. 그러면 좌표의 표현이 살짝 달라졌습니다. 겨우 x를 표현하는 부호 하나만 달라졌는데요. 이 결과로 각 좌표의 방식에서 임의의 세타 지점에서의 기울기는 각각 코탄젠트 2분의 세타, 탄젠트 2분의 세타가 되고 미소 길이는 각각 2r 사인 2분의 세타, 2r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곡률 반경도 이렇게 차이가 났죠. 물론 좌표계를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는 완전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계산하기 편한 방식을 골라서 쓰면 되죠. 어떤 좌표로 계산하든지 상관없이 반지름이 r인 생성원에 대한 사이클로이드 한 아치의 길이는 생성원 지름의 4배인 8r이었습니다. 한 아치의 넓이는 생성원 넓이의 3배인 3πr 제곱이었죠. 그리고 볼텍스에서 잰 호의 길이를 s라고 할 때 이 길이를 y축에 정사형시킨 길이는 8r분의 s제곱이었습니다. 등시성을 증명할 때 사용했던 꽤 중요한 성질이었죠. 또 볼텍스에서의 곡률 반경은 4r이었고요. 커브로 갈수록 반경이 0으로 수렴한다는 성질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클로이드가 등장하는 유명한 물리학 문제는 브라키스토크론과 타우토크론이었는데요. 브라키스토크론 최속 강화 문제는 뉴턴과 베르누이처럼 굴절율이 연속적으로 달라지는 레이어를 따라서 입사하는 빛으로 계산하거나 변분 원리를 이용해서 오일러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요. 두 방법 모두 이 미분 방정식으로 귀결됩니다. 여기서 우변은 임의의 상수였지만 이렇게 잡으면 정확히 생성원의 반지름이 r인 사이클로이드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타우토크론 문제는 사이클로이드 최저점에서의 높이 y가 호의 길이 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풀 수 있었는데요. 이걸 이용하면 균일한 중력장에서 운동하는 사이클로이드 진자의 운동 방정식이 단순 조화 진동꼴로 바뀌기 때문에 진폭에 관계없이 동일한 각진동수 혹은 동일한 진동 주기를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사이클로이드 진자가 등시 진자임이 증명되었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